안녕하세요. 조금 특별한 동생을 둔 남자입니다. 제 동생에겐 경증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에 전 정말 고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동생과 이 냉정한 세상을 열심히 헤쳐나갔는데요. 그 쉽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삶에 일어났던 우여곡절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진 제가 8살, 제 동생이 아직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하시던 공장에서 난 화재가 원인이었죠. 늘 제게 다정하고 멋진 존재였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저와 제 동생의 인생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어요. 망할 거. 어떻게 지 자식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 이 천벌 받을 거. 어머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도 채 안 돼요. 저와 동생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살던 집 전세금까지 전부 뺀 뒤 저와 동생을 할머니 집 앞에 데려다 주곤 사라져버린 거죠. 동생을 품에 안고 짐가방 하나와 함께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린 절 본 순간 할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실 뻔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는 그때부터 저희 남매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부양하던 할머니 앞엔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왔어요. 저 정신지체요? 아니 그냥 애가 말이 좀 느리고 내성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네, 5살이나 된 애가 아직도 배변 실수를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부모님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예, 제가 손주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애가 장애까지 있다니 이걸 어쩌면 좋답니까? 동생은 5살 때 정신지체 3급, 그러니까 지금 말론 경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이 그냥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리고 감정 표현도 서툴며 내성적인 아이인 줄로만 아셨는데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조심스레 할머니께 발달 검사를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그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다연아, 할미랑 학교 가자. 자, 신발 스스로 신어봐. 뭐든 혼자 해버릇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옳지, 잘한다. 할머니는 정말 힘들게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진단 초반엔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엄청 고생하셨고, 동생이 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땐 이리저리 발로 뛰며 동생이 다닐 학교를 알아보셨죠. 그래도 다행인 건 서울엔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많았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늘 그런 동생의 손을 붙잡고 직접 등하교를 시키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등교라도 시켜주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제 등교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하셨죠. 너 힘들어. 너도 네 동생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등교라도 편하게 해라. 동생은 어느 시점부턴 병원보단 아동발달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위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언어 치료도 받고 퍼즐 맞추기 같은 인지훈련도 하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졌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동생이 병명에 비해 얌전하고 발달 상태도 양호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 할머니는 늘 동생을 걱정하셨죠. 내가 없으면 정우 네가 타연이 하늘이고 전부다. 그러니까 항상 동생을 잘 돌봐야 돼. 알았지? 할머니의 말씀처럼 전 학교가 끝나고 나면 거의 매일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장사하는 할머니 대신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면 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죠.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아직 너무 어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다 크면 꼭 할머니께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우리 손주 효도 받으려면 이 할미가 오래오래 살아야겠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은혜를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작 18살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70세로 그렇게 고령도 아니셨건만 고된 세월이 할머니의 노화를 앞당겼던 거죠. 저는 마지막까지 동생을 걱정하시던 할머니께 제가 동생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동생을 혼자 돌보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밤까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도 병행했고요. 동생은 감사하게도 복지관 선생님이 케어를 도와주셨고 선생님께서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도 연결해 주셔서 동생은 그 아주머니와 같이 간식을 먹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시, 7시쯤 이후부턴 동생은 혼자 집에 있어야 했는데요. 아직 초등학생인데다 장애까지 있던 동생을 서너 시간씩 집에 혼자 두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한 번씩 동생을 들여봐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제가요, 혼자 전자레인지에 밥 데워 먹을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시켜놨어요. 그래서 혼자 밥도 잘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제발 애가 무사히 잘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귀찮다고 하실 때마다 전 선물, 간식거리 등을 사다 드리며 최대한 굽신거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린 제가 21살 땐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었죠. 그래도 당시 동생은 중학생이었기에 그땐 서너 시간씩 혼자 둘 수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애를 혼자 두기까진 문 단속하는 법, TV 켜고 끄는 법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긴 했지만요. 한편 전 20살이 되면서부턴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는 시간엔 공사 현장에 나가고 택배 물류센터 일도 했었죠. 한푼이 아쉬워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일할 땐 유흥주점 웨이터로도 일했었어요. 어? 지금 몇 시예요? 저 가봐야 돼요. 제 동생이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과로한 탓에 코피를 자주 흘리다 한 번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급실에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동생 걱정이었죠. 그 정도로 제 삶엔 정말 동생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후 전 동생 때문에 미루고 미루던 국방의 의무 문제에도 결국 직면해야 했습니다. 당시 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장 생계 능력이 없는 동생을 두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떠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동생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요. 제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사정을 하며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전 공익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복무를 하는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니 저는 몰래 일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막노동을 뛰었었는데 얼마 안 가 걸려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얌마, 사정은 알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저랑 동생은 굶어 죽으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되는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건지 너무 막막하고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전 식비라도 아끼려 최대한 안 먹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점심은 근무하며 구내 식당에서 무료로 먹을 수 있어 저는 그 한 끼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것마저도 조금만 먹고 나머진 몰래 싸와서 저녁엔 동생을 줬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생도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다 차려놨는데 왜 안 먹어? 오빠도 안 먹잖아. 우리 돈 없잖아. 내 밥 오빠가 먹어. 난 배 안 고파. 오빠가 배고파.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증 장애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건만 동생도 제 희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도 제게 미안해하며 제게 자신의 밥을 양보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동생의 저를 향한 애정은 제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 다시 사회로 돌아온 전 다행히 이번엔 사무직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한편 동생은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뒤 전공과라는 2년짜리 과정을 거치게 됐죠. 전공과는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과정이었는데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직업훈련과 생활기술을 가르쳐주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 동생이 자립하기 한결 쉬워질 거라는 선생님의 말에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이더라고요.
동생에겐 그 과정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오빠, 나도 졸업하면 돈 벌 수 있대. 오빠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배우라고 그러셨어. 이젠 나도 오빠한테 짐 아니야. 네가 나한테 왜 짐이야. 살아갈 힘의 원천이지. 원천이 뭔데? 아, 네가 오빠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다현아. 알았지? 그럼 이 오빠 속상해. 저는 여전히 투잡, 쓰리잡 혹은 일을 4개까지 뛰며 돈을 모으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런 동생은 정말 졸업 후 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동생이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한 뒤 직접 동생의 출근길을 지켜봤죠. 나 혼자 갈 수 있어. 물가에 애 내놓는 부모 심정이어서 그래. 오빠가 안심하려고 그런 거니까 얼른 가자. 네가 대중교통 타고 잘 출근할 수 있는지 오빠가 따라가면서 지켜봐 줄게. 다행히 집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었기에 동생은 어렵지 않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제 마음속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생이 제게 짐이었다기보단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동생이 혼자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던 거죠. 전 그때부터 다른 일을 줄이고 회사만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고졸이라도 더 좋은 회사로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 정말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괜찮은 회사에 이직할 수 있었죠.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탄탄하고 직원 수도 많은 회사로요. 그렇게 동생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다현아, 아침부터 뭐해? 도시락 싸. 오빠 거. 뭐? 내 거? 어, 나 연습 많이 했어. 나도 오빠 위해서 이런 거 해주고 싶어. 복지관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오빠 도시락통 사는 거 도와주셨어. 동생은 서툰 솜씨로 제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동생은 꾸준한 교육 덕에 밥솥으로 밥을 하고 간단하게 불을 쓰는 요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동생은 아직도 연락하고 있던 복지관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신도 절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던 동생의 마음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죠. 늘 제가 돌봐줘야만 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뒤 동생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물론 너무 복잡한 음식은 하기 힘들었기에 반찬은 구운 햄, 달걀 후라이, 볶은 김치 등 종류가 제한적이었지만 전 그게 하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동생의 마음과 정성만으로도 그 도시락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으니까요. 그렇게 전 동생과 함께 때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이제 동생은 복지관이나 시설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생 혼자만 살아가게 두기엔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왜냐면 동생에겐 제가 전부였으니까요. 오빠, 오빤 결혼 안 해? 빨리 결혼해. 동생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생이 아니라 제가 동생의 마음을 몰라줬었다는 걸 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당시 전 소개로 만났던 여자친구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강사였는데요. 저와 달리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안의 딸이었던 여자친구는 20대 시절엔 유럽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였죠. 애초에 전 결혼 생각이 없어 소개팅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친구가 하도 사정사정해서 대타로 나간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여자친구였어요. 죄송합니다. 민선 씨 너무 좋은 분이지만 또 뵙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날 저도 여자친구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사람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너무 선하고 고왔거든요. 하지만 전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준 여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제게 계속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에겐 지적 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누굴 만나기에도 적당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날은 대타 부탁을 받고 하는 수 없이 나갔던 거고요. 민선 씨가 좋은 분인 건 알고 있지만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그래도 괜찮다며 계속 제게 다가와줬습니다. 결국 저도 사람이었는지라 끝내 마음에 들었던 여자친구를 밀어내지 못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연애라는 내내 정말 전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착하고 다정했던 여자친구와 함께 클래식 공연도 보고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던 그 시간은 늘 동생밖에 없던 제 삶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주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제 동생까지도 살뜰하게 챙겨줬답니다. 정우 씨, 다음에 놀이동산 갈 때 다현이도 같이 데리고 가자. 또? 이번에 한강도 같이 갔었잖아. 데이트하는데 너 불편해. 아니, 나 하나도 안 불편한데? 정우 씨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 다현이 착해서 너무 편하고 좋아. 다현이도 정우 씨랑이 아니면 어디 놀러 다니기도 힘든데 같이 다니면 좋잖아. 알았지? 할머니와 일 때문에 제 동생을 챙겨줬던 분들을 제외하면 동생은 저 이외에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겁니다. 동생도 그런 제 여자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며 언니하고 따랐죠. 그렇게 연애라던 와중에도 저는 늘 가슴 한켠이 무거웠어요. 내가 동생을 두고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우리 다현이는 혼자가 될 텐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렇다고 여자친구에게 동생과 같이 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 늦기 전에 여자친구를 놓아줘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늘 제 가슴을 짓눌렀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제게 또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는 민선이 언니랑 결혼 안 해? 빨리 해. 언니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대. 나한테 그랬어. 그냥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할게. 제발 오빠 좀 그냥 내버려둬.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맨날 결혼 얘기를 꺼내? 전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술을 한잔 했었는데 술 기운에 내가 누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데 라는 나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나빴죠. 그런데 동생이 제 눈치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오빠. 나 때문에 결혼 안 했지? 뭐? 직장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 다현 씨 오빠는 결혼이 어려우시겠네요. 그렇게 말했어. 나 그 말 듣고 많이 생각했어. 근데 오빠, 난 오빠가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진짜야. 나 더는 오빠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오빠가 민선 언니랑 결혼 안 하면 나 죽고 싶을 것 같아.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동생은 절 위해 생각이 미성숙한 아이였음에도 제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계속 결혼 이야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동생의 입에서 죽고 싶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여자친구가 제게 또 엄청난 감동과 미안함을 안겨줬어요. 여자친구는 그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정우 씨, 나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결혼이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내 결심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다현이 말이야. 우리 더 망설이지 말고 결혼하자. 그리고 다현이도 같이 데리고 살자.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난 정우 씨 동생이어서도 있지만 다현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밝고 따뜻하고 어떻게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나 결혼해서 같이 살면 다현이랑 지금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우 씨가 그동안 다현이 때문에 결혼 망설이고 있던 것 나 다 알고 있었어. 민선아, 너 정말 괜찮겠어? 같이 살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 남이기도 하고 챙겨줘야 할 것들도 많을 거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미안한 부탁을 하겠어. 결혼하면 가족이지, 왜 남이야. 정우 씨, 난 정우 씨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바로 알았어. 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내 짝이구나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정우 씨랑 연애를 하고 가족인 다현이를 만나면서 더 확신이 들었고. 난 이제 새 가족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나 그만 애타게 하고 결혼하자. 어?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자기가 다 품고 살겠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다 메더라고요. 저는 한심스럽게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었죠. 고마워 민선아. 내가 부족하지만 너한테 최고의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게.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 목숨보다 널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고마워.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뒤 전 예비 처가 인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미리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냐고 물어봤었죠. 정말 내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픈 동생이 있는데도 괜찮으시대?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도 정우 씨 만나길 고대하고 계셔. 여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전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고른 양주와 한우 세트를 들고 예비 처가에 방문했어요. 어서 오세요, 형부. 환영해요. 예비 처제와 예비 장인어른은 밝은 웃음으로 절 맞아주셨죠. 그런데 딱 한 분, 예비 장모님은 좀 어두운 표정으로 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도 우린 예비 장인어른과 처제 덕에 어느 정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제가 사간 양주를 다 같이 한 잔씩 마시던 와중 예비 장모님이 입을 여시더군요. 대충 들었네만 자네한테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다지? 어머니 살아 계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는 영 연락이 안 되는 건가? 아, 네. 저랑 동생을 두고 떠나신 뒤론 소식을 모릅니다. 원망 때문에 저도 굳이 찾을 생각은 안 했었고요. 에휴, 그럼 진짜로 자네 동생한텐 자네밖에 없겠구만. 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법인데. 우리 민선이 앞날에 고생길이 훤하네, 훤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아니, 너한테나 끝난 얘기지. 네가 하도 저 청년이 좋다고 고집을 피우길래 우선 결혼하라고 대답은 했다만 내가 네 걱정에 참이 안 와, 참이.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보니까 더 마음이 안 내키는 거 어쩌라 말이니. 내가 널 장녀라고 얼마나 금이 오기야 귀하게 키웠는데.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여자친구는 예비 장모님의 반대에 거듭 부딪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끝내 여자친구의 고집에 예비 장모님께서 한 발 물러나 주신 것 같은데 장모님은 막상 절 보니 못마땅함이 치밀어 오르신 것 같았어요. 예비 장모님께서는 벌컥벌컥 냉수를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죠. 기왕 이렇게 말 나온 거 내 솔직하게 말하겠네. 난 자네 같은 사람한테 우리 민선이 주기 싫었어. 아니, 솔직히 지금도 싫래. 자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모친도 양심을 판 말아 드신 분 같은데 자네 본성이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아나. 아이 막말로 자네가 과거에 깡패짓을 하거나 사기꾼 같은 거였을지 누가 아냔 말이야. 돈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여보 그만해. 당신 지금 말이 너무 심해. 내가 뭐 내 집에서 내 일 가지고 말도 못해? 그래, 뭐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까진 다 양보해서 넘어간다 치자고. 근데 난 우리 민선이가 자네 동생까지 데리고 사는 꼴 정말 보기 싫래. 그러니까 정 결혼하고 싶으면 자네 동생 요양원이나 국가시설 같은 데 맡기는 게 어떤가? 그럼 내가 자네를 사위로 인정해 주겠네. 어떤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민선이 데려가려면 그런 짐 정도 내려놓고 올 수 있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예비 장모님의 마음은 이해를 했습니다. 딸이 뻔한 고생길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셨겠죠. 그럼 반대만 하시면 되지 어떻게 제게 동생을 버리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비 장모님의 말은 제 동생을 버리고 제 행복만 찾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 예비 장모님의 말에 여자친구와 다른 가족들도 크게 놀랐었죠. 전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차분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애지중지 키운 맏딸을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기 싫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선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이를 욕심냈던 건 제가 조건은 좀 부족해도 민선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요, 비록 주어진 상황은 불우했어도 남에게 부끄러울 짓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젊음, 제 시간을 모두 바쳐 지금에 이르른 제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러워요. 뭐, 그래서 지금 자네가 좋은 사람이니 그냥 결혼시켜달라. 뭐 이런 말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멋대로 진행할 수는 없죠. 제 고집만 내세우면서 귀한 집 딸을 데려다 고생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다만 전 어머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기가 막혀서 정말. 언제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늘에 계신 저희 할머니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요. 제게 짐 아닙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제가 세상에 수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돌봐주어야 했던 아이지만 결코 제게 짐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니 콧잔등이 시큰해지더군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참고 또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물론 때로는 동생을 혼자 부양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동생을 데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 아버지 곁으로 가버릴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절 살게 해준 사람도 바로 제 동생이에요. 늘 제게 미안해하면서 저를 위해 자기 장애를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던 동생의 모습이 제게 힘을 주었거든요. 악착같이 일을 배우고 어떻게든 자립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부 저를 위한 노력이었다는 걸 아니까 그런 동생을 짐처럼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기억들은 결국 제 눈에서 기어코 눈물을 흘려보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죠. 제 동생이요. 뭔가 해내려면 남들의 곱절의 노력이 필요한 애입니다. 그런데도 제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뭐든 해냈어요. 엄청난 노력 끝에 제 동생은 아침마다 제 도시락까지 손수 싸줬던 마음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굶으면 자기 밥을 저한테 먹으라고 주면서 자기가 굶으려고 했던 속 깊은 아이예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앤데도요. 자기 때문에 제 인생이 멈추는 게 싫다면서 계속 제게 결혼하라고 자기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종용했던 애입니다. 우리 다현이가요. 어디 더해보게. 네, 제 동생 조금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까지 상태가 심각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결혼하면 제 동생한테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 결혼을 망설였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민선이가 먼저 제 동생이랑 같이 살자고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민선이에게 평생 내 목숨을 바쳐야겠다고 결심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민선이 저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동생을 계속 짐이라고 비하하고 제 인생을 어림짐작해서 쭉 마땅치 않게 여기실 거라면 제가 여기서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을 마친 전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예비 장모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고 계시더군요. 그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예비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말씀하셨죠. 물러날 필요 없네. 난 자네가 꼭 우리 집안 사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아휴,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지. 이렇게 눈물도 많아지고 말이야. 여보, 당신도 정도껏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박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자식 일엔 그렇게 선을 못 지켜?
민선이가 괜찮다잖아. 민선이가 정 없이는 안 된다잖아. 세상에 자기 자식도 버리는 나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근데 정은 고작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 동생을 책임져 왔다잖아.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흔한 줄 알아? 당신 아빠란 사람이 걱정도 안 돼? 나도 됐었지. 그런데 오늘 정을 보니까 오히려 그 걱정이 사라졌어. 사돈 처녀 될 아이도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 같지도 않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정우가 민선이 그렇게 고생시킬 애도 아닌 것 같았으니까. 세상엔 장애가 없어도 인간 같지 않은 금수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아픈 동생 지키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해?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인 거야. 왜 그 나이 먹도록 그걸 몰라? 부끄러운 줄 알아 당신? 예비 장인어른은 제 편을 들며 오히려 예비 장모님께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예비 처제 또한 예비 장모님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당연히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이 귀하다는 걸 아셔야죠. 저는요, 정우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정우 씨한테 무리하게 굴면 저 엄마 진짜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예비 장모님에게 화를 낸 세 사람은 제게 사과를 해줬습니다. 저는 결혼을 엎을 각오까지 하고 예비 장모님에게 강하게 나갔던 건데 솔직히 이것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날 예비 장인어른은 여자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러 나온 절 배웅까지 해주셨답니다. 정우군, 오늘 일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네. 자네도 노여울 걸 알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부디 이 결혼 계속 진행해 주지 않겠나? 난 책임감도 선함도 남다른 자네가 정말 마음에 드네. 무엇보다 민선이가 자네를 너무 좋아해. 우리 집사람도 원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네. 나도 우애의 모습에 오늘은 좀 놀라긴 했네만 아마 자기 딸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모질어진 갤게야. 부탁하네. 제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예비 장인어른에게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여자친구는 예비 장인어른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신 뒤에도 눈물을 그치지 못하며 제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정우 씨, 오늘 마음 정말 많이 상했지. 근데 오늘 같은 일 정말 두 번 다시는 없게 할게. 알잖아. 나도 다현이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미 난 다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버리면 안 돼. 어? 나 진짜 정우 씨 없으면 못 살아.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절 붙잡아주는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그날 집에 도착하니 예비 장모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주셨더군요. 비록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예비 장모님은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자네한테 전화해서 사과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성하니 내가 별 수 있나? 어쨌든 아까 내가 말이 좀 심했네. 좀 심하게 말해야 자네가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랬어. 하지만 난 자네가 여전히 탐탁지 않네. 그렇지만 우리 애가 좋다고 하니 나도 더는 서로 불편해질 말은 하지 않겠네. 다만 앞으로 우리 민선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때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선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싫으시다는 말씀 머리론 이해해도 상처는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전 예비 장모님의 쌀쌀맞은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부모로서의 장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했던지라 바로 절 진심으로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결혼을 했고 여자친구는 제 아내가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모님과 전 굉장히 어색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장모님의 마음이 열리게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장모님께서 제게 거리를 두셨거든요. 그래도 전 장모님이 싫지 않았어요. 비록 태도는 차가우셨을지언정 장모님의 내면엔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곰탕은 이건 바로 끓여 먹고 저것들은 냉동해 뒀다가 나중에 하나씩 꺼내서 먹어. 햄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고. 알았어, 엄마. 나랑 우리 남편도 음식 잘한다니까. 매번 힘들게 자꾸 반찬을 싸다 줘. 겸사겸사 너 고생하고 사는 건 아닌가 감시하러 오는 거지 뭐. 아유, 힘들긴. 차도 있고 난 주부라 시간도 많은데. 나 그럼 간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장모님은 딸 걱정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장모님은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 제 동생을 늘 차가운 눈초리로 보고 대꾸도 잘 안 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장모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반찬 중에 자꾸 제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이 늘어가는 거예요. 아는 우연인가 싶어 하던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죠. 말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좋은 분이라고. 한 번씩 은근하게 물으셔. 뭘 주로 해먹고 사는지, 아가씨 뭘 잘 먹는지. 우리 엄마가 차가워 보여도 나름대로 아가씨 신경 써주고 계신 거야. 장모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또 장모님은 명절에 제 동생을 보셨을 때도 살갑진 않으셨지만 무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제가 없으면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될 동생이 얼마나 쓸쓸하겠냐며 아예 처가로 데려오라고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제 동생은 늘 자신에게 쌀쌀 맞았던 장모님의 눈치를 봤는데 장모님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눈치 보면서 밥 먹으면 급체해. 명절에 응급실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말이야 퉁명스러우셨지만 그 속에 든 제 동생을 향한 배려심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싫어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부터 제 동생과 절 향한 장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모님은 그날도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었는데 그날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께 편지를 한 통 건네더군요. 사돈 어르신, 이거 읽어주세요. 웬 편지야?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지를 읽지 않고 의아한 듯 가지고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장모님은 저와 아내를 처가로 잠깐 부르셨어요. 외출했던 처제를 제외하고 그날 저와 아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장모님은 우신 듯 눈이 조금 부어 계셨는데 우리에게 제 동생이 준 편지에 대한 말을 꺼내셨죠. 사돈 처녀가 나한테 편지로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썼더라고. 자기가 자네랑 민선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자네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네. 우리 오빠 착한 사람이에요. 사돈 어르신이 해다 주신 반찬도 저는 안 먹겠습니다. 다 세연이 먹으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빠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돈 처녀가 썼던 편지 내용이었어. 내가 어른으로서 어찌나 미안하고 민망하던지 사돈 처녀가 계속 내 눈치를 봤었나 봐. 난 사돈 처녀를 미워해서 차갑게 대했던 게 아닌데. 동생의 편지를 직접 읽어보니 장모님의 말씀대로 동생의 마음이 한자 정성스레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지엔 장모님 것인 것 같은 눈물 자국도 군데군데 보였고요. 저 또한 저를 위한 동생의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셨답니다. 내가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네. 사실 나한테도 사돈 처녀랑 비슷한 동생이 하나 있었어. 남동생이었는데 심한 자폐를 앓고 있었지. 뭐? 당신한테 그런 동생이 있었다고? 난 금시 초문인데. 우리 친정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 그런 정신증은 유전도 되는 건데 당신이랑 이 집안에서 내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면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내 동생은 딱 20살 때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어. 그 전까지 가족들이 모두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고 걘 사돈 처녀랑 다르게 행동도 괴팍했고 지능도 더 낮았거든. 게다가 우리 때만 해도 의료 지식도 별로 없었고
내 동생 같은 앤 괴물, 미치광이 취급받으면서 심할 땐 돌팔매질도 당했었어. 그래서 우린 동생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이사까지 엄청 다녀야 했고. 장모님께는 제 동생처럼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시대가 시대였고 제 동생에 비해 상태도 심했던지라 가족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아나? 가족들이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눈물을 흘렸네. 물론 슬픔도 있었겠지만 다들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걸 아쉬워하지 않았어. 그렇게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집안은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난 자네 반대했던 걸세. 그리고 자네 동생도 얼굴도 보기 전부터 너무 싫었네. 그래서 장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셨던 거군요. 맞아. 나도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내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 민선이랑 자네를 결혼시키고 나서 지켜보니까 자네랑 사돈 처녀가 착해도 너무 착한 거야. 그래도 내심 원망스러운 마음은 남아있어서 열리려는 마음을 애써 자꾸 닫고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사돈 처녀의 편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장애가 있는 사돈 처녀보다도 더 한심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네. 어른이 돼서 힘들게 살았던 자네랑 자네 동생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심술만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서 부른 거네. 장모님은 난생 처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전과 달리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시더군요. 미안하네, 임서방. 내가 정말 못난 어른이었네. 사돈 처녀에게도 나중에 가서 꼭 사과를 해야겠어. 난 사돈 처녀를 미워하지 않고 참 좋아한다고.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겠다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렇게 마음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장인어른도 저도 아내도 장모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흐느꼈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온 처제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장모님은 정말 얼마 뒤 저희 집에 와서 제 동생도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장모님은 저와 제 동생에게 정말 잘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연아, 찌개는 다진 마늘이 생명이야, 생명. 뭔가 부족한 것 같을 때 다진 마늘 더 넣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바뀐다니까. 자, 메모해, 메모. 네, 다진 마늘. 그렇게 지금은 제가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장모님은 제 동생을 이름으로 부르며 때로는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희 집에 반찬도 자주 해다 주시면서요. 그리고 저희 집엔 지금 경사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제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 매제는 동생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며 동생과 같은 경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예비 매제도 예비 사돈 어른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랍니다. 동생은 결혼한 후 사돈 어른들과 합가해 살 예정이에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사돈 어른들이 더 예뻐해 주시지. 자, 다음엔 제육볶음 볶는 법 배워보자. 소스는 내가 자주 만들어다 줄 테니까 다연이 넌 밑간에서 이렇게 볶기만 하면 돼. 밑간이요? 그냥 받아 적어. 그리고 집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연습만이 살 길이야. 장모님은 그런 동생에게 신부 수업을 시켜주겠다며 요즘 저희 집에 와서 동생에게 요리하는 법, 살림하는 법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이야, 동생을 걱정하는 절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지만 가만 보면 장모님께서 더 제 동생을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장인 장모님께선 제 동생의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으로 산 세월이 3년인데 우리가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사이는 되잖아. 그러니까 타연아, 우리 이따가 신부 입장 연습 좀 해보자꾸나. 뭐 민선이 때 해보긴 했다지만 그래도 떨리네. 심지어 장인어른은
제 동생의 손을 잡고 입장까지 해주기로 하셨어요. 아직 제 동생 결혼까진 3달 가까이 남았는데 장인어른은 벌써부터 신부 입장 연습도 하고 계세요. 그런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맑게 웃고 있는 동생을 보니 괜히 눈물이 앞을 가렸죠. 장인 장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늘 제가 책임져야만 할 것 같았던 동생이 시집을 간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해서요. 형부, 나만 믿으라니까요. 저 언니 결혼식 때도 신부 도우미 역할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이, 그래도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형부가요? 아이, 형부는 하객 맞으셔야죠. 저 다현이랑 친해요. 걱정 마세요. 다현아, 나 믿지? 고마운 건 처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젠 처가에서 제 동생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정말 잘해줬었는데요. 처젠 결혼식 땐 신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법이라며 그 역할을 자처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처제에게 좋은 옷과 가방이라도 하나씩 사주자고 아내와 이야기를 마친 상황입니다. 제 동생의 결혼식은 9월 27일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하루하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느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할머니 생각도 나곤 해요. 두 분께서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서요. 얼마 전엔 예비 매제가 제게 어눌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형님, 제가 다현이 평생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 거예요. 그런 말도 배웠어? 근데 어떻게 손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 수 있겠어. 그냥 서로 손에 물도 묻히고 같이 웃고 울기도 하면서 둘이 화목하게만 살아줘. 그거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고마워, 박서방. 이런 고마운 매제와 제 동생이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주 먼 훗날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 어깨를 당당하게 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 가지 경사를 더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가 드디어 얼마 전 임신을 해서 지금은 임신 7주 차랍니다.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님께서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부디 제가 저희 아버지와 달리 저희 아이의 곁엔 오래도록 살아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좋은 아빠로서 제 동생에겐 여전히 좋은 오빠로 천사 같은 아내에겐 든든한 남편으로서 마지막으로 제 또 다른 부모님과 같으신 장인 장모님께는 효자 같은 사이로서 제 미래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남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거나 아픈 가족을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좌절스러운 순간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며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게 웃을 날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랬듯 여러분께도 웃을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희망을 잃지도 말고 오늘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올 수 있길, 그래서 저처럼 과거를 돌이켜보며 웃을 날이 올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